가슴이 조여온다. 벌렁거림이 가라앉지 않는다. 창밖을 응시한다. 검정 외투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짙은 어둠이 달려나간다. 손바닥 전체로 선뜩한 기운이 스며든다. 정수리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머리꼬리 시리다. 쓸쓸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이왕 살려주신 목숨, 아이도 함께 주시면 안 되나요? 스멀스멀 불편한 기운이 피어오른다. 불편해진 마음은 이내 불안감으로 옮아간다. 이제는 남편까지도 나눠 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속이 쓰려온다.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몸까지 썩다니, 그것도 내 집에서.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야?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 젠장, 이런 상상을 하다니. 형부는 네가 가져. 대신 동수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 약속해 줄 수 있지?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윤엽 작가님의 란입니다. 인간의 의심이 낳은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소유욕과 질투심으로 형제지간을 갈라놓는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설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꾹 누르시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란, 이윤엽. 꿈속에 나타났던 두 얼굴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남자의 얼굴은 준호가 틀림없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볼 뿐 실물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신의 얼굴보다 익숙한 얼굴이다. 구김살 하나 없는 환한 미소에 반했다. 아이처럼 순진한 눈빛에 빠져들었다.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몽롱해지곤 했다. 머리를 어깨에 기대는 버릇은 아마도 그래서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다. 가슴이 조여온다. 뒤엉켜서 바닥을 구르던 여자의 얼굴은 회색 그림자로만 남았다. 아주 잠깐 동안 그 음영 위로 이니 자신의 얼굴이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안개처럼 희미해진 윤곽이 차츰 강희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니는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든다. 강희의 얼굴이 점점 더 또렷해진다. 눈을 감은 강희의 얼굴 위로 새빨간 립스틱이 공중공중 춤을 추며 지나간다. 강희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이니는 화끈 달아오른 자신의 얼굴을 양손에 묻었다. 몸까지 썩다니, 그것도 내 집에서. 이니는 목을 길게 빼며 진저리 쳤다. 침을 넘길 때마다 물 없이 알약을 삼킨 것처럼 목을 훑고 내려가는 느낌이 오래 남는다.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해본다. 벌렁거림이 가라앉지 않는다. 소파 깊숙이 체중을 묻으며 창밖을 응시한다. 검정 외투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짙은 어둠이 지나온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무성 영화가 돌아가듯 색바랜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 둘 날아온다. 이니는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봄부터 몸에 이상이 왔음을 느꼈다. 머리가 자주 어질어질했다. 눈앞에 전등불 같은 것이
환하게 보일 때도 있었다. 금세 피곤해졌고 갑자기 스르르 쓰러지는 일도 생겼다. 속이 더부룩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았다. 체중이 줄고 툭하면 멍이 들었다. 식은땀이 흘렀고 열이 나다가 오한이 들다가를 반복했다.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냐는 소리도 들었다. 대학병원의 진단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 속에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 그리고 골수 이식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나섰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도 강희의 골수가 가장 일치율이 높다는 의사의 권고를 따랐다.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날짜가 잡혔고 국내 최고의 백혈병 권위자라는 최 교수 책임하에 골수 이식이 진행되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인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보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긍정적 태도와 믿음 때문이었는지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골수를 이식하고 6개월쯤 뒤에는 몸이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희를 보고 기적을 입에 올렸다. 의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고용량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꽤 오랫동안 생리도 없었던 터라 각오는 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말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선선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결혼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인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인희와 준호는 2학년 가을 축제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다. 인희는 벽을 짚어가며 주방으로 향한다. 몸살을 앓고 난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린다. 거실을 지나다가 응접 테이블에 무릎이 부딪혔다. 통증과 욕이 동시에 올라온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불빛이 와락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스테인리스 물병을 꺼내서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채운다. 손바닥 전체로 선뜩한 기운이 스며든다. 생맥주를 마시듯 단숨에 들이킨다. 정수리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머리꼬리 시리다. 강희의 얼굴이 더 또렷해진다. 몸을 회 돌리며 거실 벽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져버린다. 쨍 하는 소리가 벽 아래로 숨어든 어둠을 긴장시킨다. 재빨리 아이 방을 살핀다. 아무런 기척도 없다. 다행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동갑내기 시누이까지 아이가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모두 진심으로 보였다. 그렇게 평온한 신혼의 날들이 흘러갔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추수를 다 끝낸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쓸쓸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불뚝불뚝 고개를 들었다. 머릿속에 준호를 닮은 아기의 얼굴이 그려졌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TV 드라마 속의 대화도 마음속에 잔잔하던 물결을 흔들었다. 휴일마다 딸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는
강희를 볼 때도 인희는 부러움의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동생 강희는 인희가 결혼하고 1년 뒤에 결혼했고 그 다음 해에 딸 규빈이를 낳았다. 준호는 자기가 했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인희에게로만 집중했다. 일도 뒷전이었다. 출근하고 나서도 수시로 전화를 걸었고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직행했다. 주말과 휴일도 둘만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철마다의 자연과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추석이나 설 같은 연휴에는 해외로 날아갔다. 남들이 다 찾는 유명 관광지를 돌기도 하고 한적한 휴양지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준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인희를 위해서 거실을 음악 감상실로 바꾸었다. 벽을 뜯어서 마감을 다시 했고 독일제 오디오 기기를 새로 들여놓았다. 그러고는 준호 스스로가 클래식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준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희의 허전한 구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는 했지만 순간순간 가슴속을 파고드는 스산한 바람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엄마 품에 안겨서 꼼지락대는 꼬마들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인희는 입양을 먼저 생각해 보았다. 아동보호시설에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한 명 데려오면 된다.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아온 장면이 아닌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말도 떠올렸다. 하지만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다. 입양에 대해 운을 떼자 준호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마음이 흔쾌하지 않을 때 보이는 그의 반응이다. 빗줄도 모르는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막상 자신이 얻기로는 인희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가서 대리모를 구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남편 준호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만을 생각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이는 인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다른 여자의 몸에 남편 준호의 아이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을 떠올리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졌다. 상상만으로도 배멀미가 나듯이 속이 뒤집어졌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인희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왕 살려주신 목숨, 아이도 함께 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기분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서 힘든 날이면 인희의 발길이 자연스레 친정집으로 옮겨졌다. 친정엄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친정엄마는 인희를 보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짜증을 내봐도 소용이 없었다. 친정엄마는 인희가 갈 때마다 백화점으로 끌고 갔다.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며 안전성능 세계 최고라는 자동차를 뽑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집에 돌아온 인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인희네 부부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남미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친정엄마가 찾아와서 인희를 앞에 앉혀놓고 얼굴을 맞대었다. 인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강희의 난자를 받아서 아이를 가져보는 건 어떻겠니? 강희는 네 둘도 없는 동생이 아니니. 유전적으로 너와 제일 가깝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렴. 의사 선생님도 네가 아이를 낳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제안이다. 순간 이니의 머릿속에 준호를 쏙 빼닮은 아이의 얼굴이 그려졌다. 눈만은 꼭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난자 제공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남편과의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게 된다는 불쾌감과 거부감을 눌러주었다. 강희의 유전자라면 자신과 준호의 이세를 만드는데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입양을 하는 것도 대리모 출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강희의 난자를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섰다. 강희도 친정엄마의 생각을 반겼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신의 골수를 내주며 제발 언니 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강희다. 이니 남편 준호와 강희 남편 영준 역시 흔쾌한 얼굴로 동의했다. 준호의 정자와 강희의 난자는 단 한 차례의 조음만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것처럼 완벽하게 호응했다. 새 생명은 이니의 몸속으로 들어와서도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니네와 친정집 그리고 강인애가 모두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친정엄마는 이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니가 임신하고 있는 10달 동안 강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니 곁을 지켰다. 강희가 먼저 나서서 태어날 아기의 배내 쪼그리부터 챙겼다. 아기의 침대는 물론이고 목욕용품이며 그 밖에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모두 강희가 목록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강희는 이니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 남편 준호도 강희를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아기 용품들을 날랐다. 출산을 앞둔 이니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걸린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강희의 손을 거쳤다.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는 일부터 강희가 차지했다. 아이를 씻기고 입히는 일도 강희가 도맡았다. 이니는 그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이나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강희의 동선을 지켜보는 걸 빼놓고는 아이는 밤 시간에만 이니 차지가 되었다. 자다가 깨서 우는 아이에게 강희가 타놓고 간 분유를 태워서 물렸다. 분유를 먹고 나면 준호가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여서 트림을 시켰다. 그 정도가 이니네 부부가 하는 전부였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정도가 되자 강인이가 아이의 이니네 아파트 단지로 옮겨왔다. 강인은 아이의 안전과 놀이를 위해서라며 이니네 아파트 2동 건너의 1층 집을 골랐다. 강희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둘째를 본 엄마처럼 들떠 보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이니의 눈에 강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서는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는 이모를 따라서 놀이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다. 강희의 손을 잡은 아이의 표정이 밝다. 아이가 강희와 은근한 눈길을 주고받는다. 아이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이모,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 왜? 이모가 그렇게 좋아? 응, 이모가 제일 좋아. 강희가 워락 아이를 품에 안는다. 순간 이니의 머릿속으로 묘한 감정 한 줄기가 파고들었다.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다. 마치 해질녘의 땅거미가 밀려들듯이 짙은 회색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드는 느낌이 들었다. 강희가 저녁을 준비한다며 돌아가자 인희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었다. 이모가 좋아? 응, 좋아. 엄마보다 더 좋아? 응, 아니. 근데 이모는 뭐든지 다 해줘. 그래서 이모가 좋구나? 응, 이모가 좋아. 강희가 달갑지 않다. 그날 이후의 감정이다. 강희가 아이에게 치밀함을 보이면 보일수록 아이가 강희를 따르면 따를수록 인희의 마음속에서는 스멀스멀 불편한 기운이 피어오른다. 불편해진 마음은 인의 불안감으로 옮아간다. 불안감은 하루하루 더 짙어졌다. 아이가 자기보다 이모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그저 익숙한 손길에 대한 반응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모에게 빠져들지 알 수 없다. 아이를 대하는 강희의 태도도 눈에 거슬린다. 언니의 존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아이를 대하고 있다. 단지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아이를 보는 눈이 너무 깊다. 그런 시선이 싫다. 거북하고 불쾌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강의 출입을 막을 수도 없다. 뭐라고 핑계를 댄다 말인가. 강희가 수긍할 만한 이유 같은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인희는 아들 동수를 데리고 강희의 눈과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희가 집에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와 강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면 둘 사이의 끌림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조기 유학을 명분으로 내걸기로 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 혹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다. 준호는 동수가 좀 더 크거든 유학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아직 유치원에 갈 나이도 아닌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인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어붙였다. 이왕 갈 거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아이를 돌보러 따라가면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문제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아주 눌러 살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동수가 잠시 한국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도 강희를 충분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문질러 본다. 그냥 그대로다. 안쪽에 맺힌 물방울이 아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째 구름 위를 날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뭉게구름의 바다다. 그 위로 눈부신 햇살이 금빛 화살처럼 쏟아져서 내리꽂히고 있다. 강희가 아이의 엄마로도 되는 것처럼 전면에 나서게 두었던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이제 남편마저도 강희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허겁지겁 서울에서 도망쳐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인희는 부르르 몸을 떨면서 목까지 담요를 끌어올렸다. 핸드폰을 열었다. 활짝 웃는 동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서울로 향하는 길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해두고 싶다. 아니, 아이와 강희의 연결고리를 좀 더 확실하게 끊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급하다. 지난밤에도 예외는 없었다. 남편 준호와 동생 강희의 정사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인희의 잠을 온통 점령해버렸다. 꿈속 장면 하나하나가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선명하다.
강희와는 그동안 많은 것을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남편까지도 나눠 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남편과 강희는 서울에 있고 자신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도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 강희가 남편 준호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어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강희가 아이의 엄마처럼, 강희가 준호의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이니 스스로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준 셈이나 마찬가지다. 속이 쓰려온다. 자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움이 솟구쳤다. 그동안 강희와 쌓아온 추억들이 깨진 유리거울 조각처럼 날아와서 머리에 박힌다. 함께 떠났던 여행 장면들이 아프게 파고든다. 붉게 물든 강화도의 낙조를 바라보면서 강희는 이렇게 언니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이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었다. 대관령 소나무 숲길을 걸으면서는 언니, 우리 이 소나무들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하면서 이니의 손을 꼭 잡았었다. 이제는 흰 카라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풀나풀 앞서갔던 등굣길의 강희마저도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남편 준호의 얼굴이 떠오르면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다. 눈앞이 흐려진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흐름도 결국 내 편은 아니었다. 근거도 없이 무성하게 자라난 원망들이 이리저리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준호와의 신혼을 회상하다가도 강희의 얼굴이 떠오르면 새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야?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누구야?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못 살 것 같던 남편이다. 하지만 이제 죽고 못 살겠는 것은 동수뿐이다.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니는 다시 한번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자책 속으로 빠져든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생각을 굴려보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것 말고는 딱히 도망갈 곳이 없다. 이니가 살아온 시간들은 대부분 강희의 시간들과 겹쳐진다.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로 항상 붙어 다녔다. 어려서는 더했고 커서도 그랬다. 취향은 물론이고 성격까지도 닮아가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방을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처럼 자란 탓인지도 모른다. 자매는 머리띠를 사거나 운동화를 고르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또 혼자만의 비밀 같은 것은 만들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을 때 이니는 가장 먼저 강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키들거렸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도 이니는 엄마 대신 강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찔끔거렸다. 강희 역시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르 이니에게로 달려와서 코를 맞대었다. 2살 터울의 자매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였다. 이니와 강희는 어려서부터 주위에 부러움을 달고 자랐다. 자매는 커갈수록 점점 더 빛을 발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좋은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결과였다. 아버지는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부지런한 분이었다. 어머니도 이목구비 뚜렷하고 갸름한 얼굴로 타고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자매는 둘 다 매년 전교 1등을 다투었는데 이니의 뒤를 이어 강희까지 S대에 합격했다. 강희는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서울에 홀로 남겨진 형부를 찾아갔다. 동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준호였기에 인희는 강희의 전화를 피했다. 어쩌다가 연결이 되어도 동수를 바꿔주지는 않았다. 자고 있다고 하거나 밖에 나가고 없다고 딱 잘랐다. 자신을 경계하는 인희의 속내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강희는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알지 못했다. 언니가 어떤 기분일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하지만 강희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언니의 입장을 이해하는 심정은 그 다음이었다. 강희는 준호를 찾아갈 때마다 핑곗거리 삼듯이 밑반찬을 몇 가지씩 만들어서 들고 갔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돌아 나오면서 아이의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묻곤 했다. 그때마다 준호는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강희는 형부를 처음 보았을 때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 이 사람이다. 내가 상상해오던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언니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는 인사말을 꺼내 들고서야 가까스로 마음속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강희 앞에는 늘 인희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출생의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희는 강희보다 훨씬 더 예뻤고 좀 더 날씬했다. 학교 성적도 항상 강희를 앞서갔다. 언니는 언제나 빛나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다. 눈부시게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 우뚝 선 뮤지컬 배우처럼 인희와 함께 있으면 강희는 늘 언니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강희는 언니가 좋았다. 언니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리 힘들지 않았다. 인희가 결혼한 뒤에도 강희는 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 자리가 가끔은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형부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남자라는 사실이 강희를 그리 슬프게 하지도 않았다. 강희가 준호를 찾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강희는 준호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목례로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게 전부였지만 차츰 준호의 눈을 보면서 그날의 기분을 살피고는 했다. 그러다가 준호의 무표정한 얼굴마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준호에게 빠져드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들지도 않았다. 아이는 캐나다로 가버렸다. 볼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다. 목욕을 시켜줄 수도 없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일 수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기약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자신의 난자에 정자를 더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킨 형부뿐이다. 오늘도 형부는 말이 없다. 표정이라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고하게 중립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강희는 자신을 조심스러워하는 준호의 이런 태도마저도 자신에 대한 일종의 절제된 욕망일 거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형부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간다. 발을 담그는 물소리에 눈을 감고 있던 형부가 천천히 눈을 뜨며 강희를 바라본다. 준호는 놀라는 기색 없이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몸을 살짝 틀어서 강희가 앉을 만큼의 공간을 내어준다. 강희는 욕조에 앉아서 자세를 잡은 다음 천천히 형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욕조의 더운 기운이 목덜미로 올라온다. 젠장, 이런 상상을 하다니. 언니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 몸이 붕 뜨는 것 같다. 언니에 대한 것과 형부에 대한 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감았다. 형부의 손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형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는다. 형부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다. 가슴이 들뛴다. 언니가 자신의 난자를 원한다고 말하던 순간 강희는 온몸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형부와의 섹스를 상상했었다. 난자를 잃은 언니의 상황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던 어떤 신적 존재의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강희의 난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 그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꼭 몸을 섞어야만 통정이 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싹트게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 애미 잘못이야. 그 당시 네 아빠가 툭 하면 우리 핏줄 했거든. 우리 집 재산도 결국 너희 둘과 외손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너한테 강의 난자를 받으라고 한 거지. 아이가 생기고 나서 너희들 감정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핏줄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건 사실이야. 물론 네가 너무 쓸쓸해 보였던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좋은 뜻이 꼭 좋은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여자의 난자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빠르게 머리를 스쳤다. 그래도 친정엄마의 제안을 탓할 수는 없다. 나의 기도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응답된 것인지도 모른다.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헝클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뒤엉킴이 내게 닥친 것일 수도 있고. 이내는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떠나는 딸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시다. 오늘은 잔뜩 그늘을 들이운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나서서 딸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고 있는 것만 같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내가 도울 일은 없니?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얘야,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오면 어떻겠니? 아빠, 안 돼요. 아직은. 그래, 알았다. 네 맘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마. 그리고 네가 온다 하기에 쭉 생각해왔던 건데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놨다. 동수가 우리 집 장손인 셈이니 강남에 있는 건물은 동수 몫으로 해놨다. 아빠. 아버지가 서류봉투 하나를 이니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니의 눈가가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치면서도 터져나오려는 흐느낌만은 억지로 삼켰다. 이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마 위 주름살을 타고 파도처럼 계속 덮쳐오른 자기 서름과 회한을 어쩌지 못했다. 친정엄마가 이니의 등을 쓸어안고 토닥였다. 아버지는 사업수완이 좋은 분이었다. 세상의 변화를 멀리까지 내다보는 눈을 가지셨다. 강남에서 사무용품점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업종을 바꿔가면서 꽤나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을 가지고 가게가 새 들어있던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 후에는 임대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눈덩이처럼 재산을 불려나갔다. 강남과 분당을 따라 내려가던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한 걸음씩 앞서갔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고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철커덕 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이니는 힐끗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12시 15분이다. 준호는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야 누군가가 소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다. 이니는 꼿꼿이 세운 등을 풀지 않았다. 준호는 웃옷을 벗으려던 동작을 멈추고 어색한 분위기를 날리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맞은편 소파로 다가와서 걸터앉았다.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요. 이니는 시선을 벽에 고정한 채 짧게 말을 받았다. 그러고는 결심을 다잡으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동수는 내가 키울게요. 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해해줘요. 미안해요. 서류는 바로 만들어서 보낼게요. 이니는 준호가 대꾸할 틈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까지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주춤하더니 몸을 돌렸다. 강희와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을게요. 마음대로 해요.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뭔가 급하게 말을 하려고 입을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남편은 수시로 드나드는 강희를 처제로만 보기는 힘들었을 게 틀림없다. 강희에게 끌리는 감정을 어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에로 영화의 야한 장면들이 자꾸만 강희의 얼굴과 겹쳐져서 떠올랐다. 5년이란 세월은 뭔가가 움터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 자락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것이 벗어나기 힘든 크기의 밀림으로 변해버렸다. 일방적인 오해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의 일은 어쩔 수가 없다. 또 준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해서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처제인 강희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만은 틀림없을 테니까. 강희의 난자에 자신의 정자를 더해서 아이를 만들었다. 자신과 강희의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 이니는 준호를 만난 다음 날 강희를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어찌되었든 한 번은 볼 생각이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아니,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내가 먼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가 아니면 우리 동수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형부하고 말이야. 난 이제 완전히 빠질게.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형부는 네가 가져. 대신 동수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 약속해 줄 수 있지? 강희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앞으로 동수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
두고두고 강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 하지만 동수를 볼 때마다 강희의 얼굴과 준호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니 자신의 아픔이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끈적끈적 달라붙는다. 이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머릿속의 갈등이 그래도 강희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싶다는 가슴속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버렸다. 무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대가로 하나님은 그만큼의 아픔도 함께 주시는 것 같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할 테니까. 갑자기 올챙이 떼가 새까맣게 달려든다. 재빨리 몸을 돌려보지만 뒤에도 온통 올챙이 떼다. 올챙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다. 머리 위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미끈거림이 우르르 빠져나간다. 눈을 부릅뜨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를 차례로 살펴본다. 수족관처럼 생겼다. 앞뒤로는 3m, 위아래로는 2m쯤 될 것 같다.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어항에 갇힌 개구리 꼴이다. 점점 더 숨이 막혀온다. 몰려드는 올챙이 떼를 향해서 힘껏 손을 뻗었다. 잠시 흩어졌던 올챙이들이 다시 몰려와서 벌떼처럼 달려든다. 올챙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다. 올챙이 한 마리가 눈동자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든다. 새벽 2시다. 목덜미가 흥건하다. 제발 이게 마지막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니는 동수의 방으로 향한다. 방문을 열고 까치발을 든 채 살금살금 다가간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고르다. 한참 동안 머리를 숙여서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준호의 얼굴과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차례로 겹쳐졌다 사라진다. 눈이며 코며 입이며 이 녀석은 남편보다 친정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불을 여며주려고 손을 뻗는데 이불 속에서 뭔가가 휙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현기증도 새하얗게 몰려왔다. 이니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창문부터 살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다. 벌거벗은 자작나무 한 그루가 창문 너머에서 흔들리는 잿빛 자기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네, 오늘의 소설 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가끔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소설을 읽고 감상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날이 갈수록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소설의 낭독을 허락해 주시는 작가님과 출판사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참 보람되고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